에이트 8가지. 1. 디지털 차단. 2. 나만의 평생 유치원 설립. 3. 노잉을 버리고 비잉하고 두잉하기. 4.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기. 5.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 6.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서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지성 작가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이분은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자기계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 넘는 책을 출간했고 총 43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작으로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등이 있다. 주요 저서들은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으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대세인 건 여러분 아시죠? 인공지능에게 과연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지성 작가는 8가지로 요약을 해서 에이트라고 지었습니다. 그 목차를 보면요.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파트 2,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 파트 3,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렇게 파트 3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1페이지에 보면 당신에게 묻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화염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대형 선박 갑판 위에 서 있다고 하자. 갑판 아래 약 50m 지점, 그러니까 아파트 17층 높이 아래로는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갑판 아래 바다로 용기 있게 뛰어들겠는가?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라면 뛰어내릴 것이다. 바다가 무서워 갑판 위에 있다가 다 죽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1988년 7월 앤디 모카는 폭발 사고가 난 석유 시추선 갑판 위에 서 있었다. 사고 장소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배 전체로 옮겨 붙었다. 갑판에서도 새빨간 불꽃과 검은 연기가 일기 시작했다. 앤디 모카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파도가 치는 부캐로 뛰어들었다. 아파트 17층 높이 아래의 바다로 뛰어내리는 건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었지만 불타는 갑판 위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생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는 살았고 얼마 뒤 구조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타는 석유 시추선 갑판 위에는 168명이 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다.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만일 당신이 불타는 갑판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홀로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아니면 168명과 함께 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불에 타서 침몰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타는 갑판 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니,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멍하니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있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할 사람들과 함께 하겠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바다로 뛰어들겠는가? 책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제가 5년 전에 사서 읽었던 책인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대로 하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내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잡스는 왜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세상이 바뀐 것 같았다. 다들 손에 뭔가 세련된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이 아이폰을 만났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졌다. 물론 잡스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한 잡스의 말을 가슴에 품고서 독서와 사색을 거듭했었다. 그리고 잡스의 이 말이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핸디로 대표되는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을 잡스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다. 또 현대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하버드 법학대학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조지 마셜, 피터 드러거, 찰스 핸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냈었다. 여기에 더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냈었다. 나는 내가 알아낸 사실들과 내가 찾아낸 답을 집필 중이던 원고에 실었다. 후일 그 원고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시 아이폰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나는 아이폰을 만나고 잡스를 교주처럼 신봉하고 아이폰을 무슨 경전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잡스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그의 생각, 철학, 감성 등 모든 게 말이다. 나는 서점으로 가서 잡스와 애플에 대한 책을 모두 구매했다. 또 세 군데 도서관에 가서 잡스와 애플에 관한 책을 모두 대출했다. 아이폰은 구매하지 않았다. 삼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나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감성을 알고 싶었다. 아이폰은 그 뒤에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매사에 까다롭기 그지없는 돌다리의 일부분을 깨서 진짜 도림을 확인한 뒤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다르다. 되도록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것. 2010년 11월에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출간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학계에서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 하나로 무려 368쪽을 채운 책이라니 다들 미쳤다고 했다.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불길을 치솟게 했다. 책이 출간되고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 그 불길 위로 기름이 부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2를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라고 한 것이다. 당장 기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잡스의 성공 요인이 인문학이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기업의 발길은 학계로 향했고 눈치 빠른 일부 학자들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문학 강의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업이 움직이자 대학, 정부,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따라 움직였고 급기야 전국이 인문학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열풍의 한가운데 있게 됐다. 뭐랄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재벌들과 CEO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나는 한때 20억 넘는 보증빚을 진 채 창고를 불법 개조한 옥탑방에서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작가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금의 나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화려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무명작가 시절의 기도가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방황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상류사회와의 인연을 끊었다. 물론 지금은 그 인연을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던 건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그때부터 폴레 회원들과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에 인문학 교육을 보급하고 북한에 굶주리는 아동들과 탈북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또 해외 빈민촌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특히 해외 빈민촌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남미는 물론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캠프 등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그 학교들을 방문해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해외 빈민촌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날엔 종일 독서와 사색만 하게 된다. 행여병자들과 거지들로 넘쳐나는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는 칸트를 읽으면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종일 사색했었다. 해발 1800m에 위치한 물도 전기도 없는 아프리카 마사이족 마을에서는 루트비 비트켄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색했었다. IS가 폭탄을 설치한 전력이 있는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컨테이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는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낮에 차를 타고 가서 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렀던 광야의 의미에 대해 묵상했었다. 세계 3대 빈민도시 톤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시내로 나가 서점에 들렀는데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인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영문판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잠깐 들춰보다가 서점을 나와 다시 톤도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표지에 크게 박혀있던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결정했다. 좋다. 이렇게 된 이상 내 마음속에서 잡스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잡스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나는 잡스와 이상한 대결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내리를 스친 질문이 있었다. 다들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잡스가 이야기한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인문학은 보통 철학, 역사, 문학으로 나뉘는데 철학 하나만 해도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인도 철학 등으로 나뉘고 서양 철학만 해도 다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등으로 나뉘고 어디 그뿐인가? 서양 고대 철학만 해도 철학자가 참 많잖아.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어느 시대 누구의 철학 또는 역사 또는 문학이란 말인가? 혹시 예전에 말했던 소크라테스? 아니야. 그때는 자신의 경영법을 두고 말한 거였어. 애플의 과학기술과 결합한 인문학은 물론 그 뿌리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에게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며칠 뒤 귀국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잡스와 애플과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책들과 거의 모든 강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인문학 전문가들도 만나서 질문해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 다들 그게 왜 궁금하냐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나의 잡스 공부는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잡스와 애플 관련 책들을 다시 독파하면서 사색하기 시작했고, 잡스 관련 국내의 기사들을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잡스를 다루었거나 잡스가 나오는 동영상들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았다. 스티브 잡스, 더 로스트 인터뷰 같은 경우 노트에 자막을 직접 다 베껴 쓴 뒤 10번 넘게 읽었고, 잡스의 철학이 녹아있다는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Think Different 30번 넘게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잡스의 인문학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이고, 인문학과 과학 기술의 결합은 제록스 펠로 엘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크 와이저의 작업을 의미하며, 디자인 철학 심플은 루이스 설리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조셉 아이클로로 이어지는 미국 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 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후일 나는 이를 생각하는 인문학에 자세히 풀었었다. 다음에 생각하는 인문학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지구를 떠났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나는 잡스를 떠나보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안병동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 이런 내 추측과 달리 잡스는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스탠퍼드 국제연구소와 학습 및 추론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5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스탠퍼드 국제연구소는 2007년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스타트업으로 출범시켰다. 잡스는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그 기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 시리를 개발했다. 잡스는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잡스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한 다음 날 호흡을 멈추었다. 한마디로 잡스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 만일 잡스가 생명을 불태우면서까지 인공지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온몸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잡스는 왜?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는 미국의 전설적인 IT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2004년에 알고 있었다. 그때 번역 출간된 빌 게이츠 앤 워렌 버핏의 성공을 말하다에 나온 빌 게이츠의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말이다. 허나 이때만 해도 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이란 SF와 과학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었다.
아니 SF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잡서가 사망 전에 보인 행적을 따라가 보니 인공지능은 절대 SF가 아니었다. 나는 이때부터 인공지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2015년 3월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생각하는 인문학에 담았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출간된 지 약 2개월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함께 진행한 생각하는 인문학 뉴스 펀딩은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나는 내심 기대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기겠구나 하고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좌절했고 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마도 알파고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신기했다. 바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강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은 사건이 이날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작가님도 이미 보셨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사람들까지 우리 회사를 일상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느 순간부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상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여럿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든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만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와 실질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닐까요? 이제 곧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교육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직원들과 자녀들은 또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할 텐데 말이지요. 다행히 작가님의 생각하는 인문학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대표이사의 길고도 심오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임원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하며 자신의 방향과 방법이 과연 옳은지, 혹시 조언해 줄 것은 없는지 등을 물었기 때문이다. 그 기업에서의 점심시간은 그날만큼은 조금 피곤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어. 4만 명 대 4,996만 명. 그 기업에서의 강의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였을까? 갑자기 전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고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작가일 뿐입니다. 라며 거절했다. 인공지능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의 요청을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실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공지능 관련 책들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전자에 속하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제국시대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인공지능 서적과 언론이 보도한 인공지능 기사는 거의 다 읽은 것 같다. 그렇게 1년 넘게 자료를 모았고 자료를 내면화하는 시간을 3개월 정도 가졌다. 허나 펜을 들기가 쉽지 않았다. 2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다고는 하나 다른 여러 바쁜 일들을 소화하느라 한 달에 많아야 5, 6회 정도 했을 뿐이었다. 매회 강의를 들은 청중을 평균 300명으로 잡으면 잘해야 4만 명이 들은 정도였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약 4,996만 명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이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쥐고 있다시피 한다는 강남 8학군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입식 교육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은 다들 미래의 인공지능의 IQ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비유하면 이미 총이 발명되었고 다들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는 이미 전기가 발명되었고 그들 전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오래 타는 양초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앞으로 10년 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은 물론이고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보고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와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취업을 할 때는 되도록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을 선택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못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또 어떤가?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후일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창설할 수 있고 이는 핵폭탄보다 더 실질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세계 분쟁 현장에서 군인들을 가장 큰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인간 군인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 군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한 문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군대의 위협은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 체제가 종식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해방되어 진정한 인권이 실현되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보다 더 강력하고 더 두려운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군사 강국들, 즉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세 나라는 4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둘째,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셋째, 유사시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적게는 500기에서 많게는 1200기에 이르는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배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한반도 전담부대를 운영 중에 있고, 러시아는 중국의 한반도 전담부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며 공언하고 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도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부으면서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전쟁을 좋아하고 지금도 새로운 전쟁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세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만히 있겠는가? 절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의 나라. 정부와 국회의 무지와 무능이 만든 인공지능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혹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우리나라다. 세계 로봇 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무려 462대나 많은 531대다. 2016년 기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득권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무지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이고 부패하기까지 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알파고 사태 이후로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강연회, 토론회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나름 열심히 쌓고 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인공지능 강연, 인공지능 토론 등의 키워드를 쳐보라. 물론 우리나라 기득권의 인공지능 공부는 주입식 공부 수준에 불과하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자본과 권력은 물론이고 인맥까지 있다. 아마도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금처럼 잘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도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난민 수준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앞에 인공지능 강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오랜 망설임을 떨치고 펜을 잡은 이유다.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인터넷에 들어가서 2006년 뉴스를 검색해 보면 이런 기사들이 뜬다. 북한 핵실험 시작. 노무현 대통령 연내 정시작전권 환수 마무리 짓겠다. 노 대통령 국민 동의 없이 증세 안 한다. 노 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감사원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감사 추진. 언론노조 한미 FTA 우리가 막는다. 반북, 반미, 반정부 혼돈의 대한민국. 같은 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는지조차 몰랐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공지능이야? SF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정도로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나사, 구글 같은 곳은 다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이제 곧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아니,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16년 3월, 우리나라는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국민적 충격 속에 만난다. 바로 알파고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리처드 왓슨은 엘빈 토플러, 데니얼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에 져서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에서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책의 핵심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사색했다. 그리고 다시 공항 라운지 이야기를 읽었다. 이때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정성이 통했던 걸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자기 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은 전체 국민의 1 내지 2%의 정도에 불과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상위 1 내지 2%가 지배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교육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계급은 항상 전체 인구의 2% 정도였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편법으로 양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배계급에 편입되지 못했다. 아무튼 조선의 양반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지배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지배계급도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 왔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정치가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다들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의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친 대가로 선거에서 승리,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조차 자녀만큼은 한국 최고 학교로 보내고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보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미국, 아니 지구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인류 문명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알아차렸고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되려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하여 그들은 2008년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웠다. 이름하여 싱귤레리티 대학교다. 인공지능 하면 2016년에 선보인 알파고만 생각나는 사람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 좀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토머스 프리드먼을 비롯해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인류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인 기하급수적 변화와 성장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시키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 목표. 최근에 나는 우리나라의 지식인 몇 명과 정치가, 재벌 3세 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대졸 사무직은 물론이고 CEO까지 그의 모든 직업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아니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나를 만드는 교육이겠지요. 제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요. 어떤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수업료는 3천만 원 정도로 좀 비쌉니다. 교육기간은 10주 정도 되고요. 그들 중 몇은 황당해했고 몇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짜증을 냈고 몇은 화를 냈다.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단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나를 붙들고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작가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세상은 이미 바뀌었겠지요. 우리 회사에서도 인공지능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바보 같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 그거 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리예요. 그리고 작가님, 제가 장담할게요. 우리가 죽은 뒤에나, 그러니까 50년 뒤에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따위에는 그만 관심 끄시고 책이나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시에 집필 중이던 원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었으나 이내 포기했다. 그래봤자 에이 우리 작가 형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공부랑 현실이랑은 다르다니까요. 아주 매우 많이 다르다니까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최고 경영자 동생님, 그대 회사가 한국에서나 잘 나가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형 기업이고 그대가 거래하는 외국 회사들도 실리콘밸리 쪽은 하나도 없고 다 동남아 쪽인데 그대가 잘해야 인공지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을 썼던 거겠지. 무슨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진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을 썼겠습니까? 라며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래봤자 또 에이 우리 작가 형님 예능 찍다가 갑자기 웬 다큐를 찍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우리 작가 형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형님 이러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제가 최근에 또 기가 막힌 맛집을 알아냈지 뭐예요. 인생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가는 거지요. 자자 우리 얼른 가요. 하는 식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를 이긴 지 3년이 넘어가고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파쿠르에 이어 공중 제비까지 도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아마존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대량 해고당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인공지능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일본 대학생들의 취업 문화가 장래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을 찾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인공지능 목사는 물론이고 승려까지 나와서 신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에도 사석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 살짝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만일 내가 11년 전인 2008년에 지인들에게 인류의 지배 계급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대학을 설립했으니 입학시험을 치르러 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아마도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튼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대학을 설립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첫 입학생으로 40명을 뽑겠다고 밝혔는데 13개국에서 무려 1만 2천여 명의 지원자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2008년에 세계적으로 1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 대가로 3천만 원 넘는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싱귤레리티 대학교 측은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 참 아름답다.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길러낸다니.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설립 목적을 싱귤레리티라는 단어와 엮어서 살짝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이 대학의 설립자들이 말하는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란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다. 그들은 특이점을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2045년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경 100억 명을 돌파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특이점 이후 100억 명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10억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하다. 2045년이면 전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특이점 이후에도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대학을 설립했다니 말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아 떨어진다.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 사람만이 특이점 이후에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또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배자를 만드는 데 최적화된 교육과정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하지만 싱귤레리티 대학교가 이름 그대로 특이점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꿈꾸며 싱귤레리티 대학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싱귤레리티 대학교를 세우고 약 3년이 지난 2011년의 일이다. 110여 개국 1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저자 피터 노빅과 스탠퍼드 대학교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 서베스천 스런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강의를 공개했다. 그전에는 오직 스탠퍼드 대 재학생만 들을 수 있는 강의였다. 이후 유다시티, 에드엑스, 코세라 같은 무크 기업들이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카네기 멜론, 웰즐리 같은 미국 명문 대학들의 강의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유다시티, 에드엑스, 코세라의 설립자들은 자신들의 설립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를 꿈꾼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고의 교육을 제공, 인공지능에게 종속되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 어쩌면 이 아름다운 말 뒤에 잔인한 현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같은 대학들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학들이 자신들을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인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최고의 위치를 버렸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강의이기 때문이다. 아니,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1순위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거나 지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패배자를 만드는 강의 위주의 수업 형태를 인공지능 시대의 승리자를 만드는 수업 형태로 바꾸는 실험을 조금씩 해오다가 2012년에 강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유다시티, 에드엑스, 코세라 같은 무크 기업을 설립해서 자신들의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몇 년 뒤에 2016년부터 의과대학 강의를 전면 폐지한다. 다른 학과들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 등 세계 최고의 명문 의대들은 올해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강의가 사라진다. 왜 이들이 강의를 없앴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는 대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다. 그나저나 이거 참 화가 치미는 일이다. 자기들은 강의를 폐지하면서 인터넷엔 떡하니 강의를 오픈하다니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이 민주하니 뭐니 하고 있으니 기가 찬다. 어디 이뿐인가? 자기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강의를 폐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인공지능의 종이 아닌 주인이 되려면 우리 같은 명문대학에 강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공언하고 있다니 말이다. 어쩌면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신들의 학문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의를 계속 듣게 해서 인공지능의 종이 되게 하고 정작 자기 학교 학생들은 강의 대신 별도의 교육을 받게 해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의 이름이 별처럼 빛날 수 있고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학문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만 되면 세계 최고 대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혁신적인 일이다. 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이 없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인터넷에 강의를 공개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강의 위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종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킨 이유.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 같은 대학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강의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잡은 지 약 2년 뒤인 2014년의 일이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와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을 자퇴시켰다.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좋은 미래형 사립학교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였다. 일론 머스크는 자녀들을 왜 자퇴시켰던 걸까? 컴퓨터 산업 시대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탄생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조만장자들이 탄생하는데 실리콘밸리의 미래형 사립학교들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수준의 교육만 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산업의 1인자가 되는 교육, 즉 조만장자가 되는 법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억만장자, 즉 1조 원대 부자 시대다. 이 시대의 특징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세계 상위 1% 부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장자, 즉 억만장자보다 1000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시대의 인류 최고 부자들은 1000배쯤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건 대다수 인류의 재산이 그들에게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 내에 조만장자들이 탄생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 20년 내에 대다수의 인류가 조만장자들에게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빈민 또는 난민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5명의 아이들을 자퇴시키면서 자신이 세운 사립학교 에드 아스트라에 입학시켰다. 현재 이곳에는 31명의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밝히겠다. 싱귤레리티 대학교의 교육 목표, 하버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의 강의 폐지 정책,
일론 머스크의 에드아스트라 학교 이야기를 통해 다음 4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 주인이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후에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의 조만장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20년 내에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난민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스스로를 바꿔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살다가 인공지능의 종이 될 것인가? 2차 흑선, 일본의 교육혁명에 숨겨진 의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일이다. 동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재앙이 되었다. 바로 옆에 위치한 한 나라가 멸망했고 인접 국가들의 멸망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그 여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아는가?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교육혁명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일어난 교육혁명, 그것은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문명시대를 연 서양의 교육을 그대로 들여와서 전 국민을 새 시대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왜 교육혁명을 단행했을까? 2013년 6월, 일본은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보통 IB라고 불리는 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니다. 우리가 독서의 대상으로 삼는 책을 의미한다. 나는 21세기 일본 교육혁명을 접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일본의 교육혁명은 바칼로레아의 정수를 가져오지 못한 느낌이었다. 일본의 새로운 교육은 교과서도 없고 강의도 없고 노트 필기도 없고 시험도 없는 철학, 역사, 문학, 과학, 예술 분야 위주로 읽고 토론하고 소논문을 쓰는, 평가는 평소 수업 시간에 토론과 소논문으로 하는 바칼로레아의 상당히 미달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뭐랄까, 일본의 바칼로레아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토론과 소논문 쓰기를 추구한 정도에 그친 것 같다고나 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독서가 삶의 한 부분이 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토론과 수준 높은 글쓰기가 우러나오게 하는 바칼로레아의 핵심은 놓친 것 같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일본의 교육혁명이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국제 바칼로레아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충격적이다. 대표적으로 삿포로 가이세이 중등교육학교의 체육교육과정 중 창작, 춤, 단어 수업을 보자. 이 수업에서 교사는 토론하기와 소논문 쓰기를 춤 창작하기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실제로 교사는 운동을 못해도 자기 생각을 글로 잘 써내면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창작, 춤 수업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깊게 생각하고 깊게 토론한 뒤 32단계로 이루어진 기승전결 형태의 소논문을 써야 하고 다음 9가지 문항에도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감상하여 느낀 아름다움을 몸동작과 공간을 활용해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서술하시오. 두 번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세 번째,
특정한 춤 동작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한지 서술하시오. 네 번째, 표현 활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다섯 번째, 개인적 문화적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시오. 여섯 번째, 관계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지 서술하시오. 일곱 번째, 수능, 동작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술하시오. 여덟 번째, 창작, 춤, 수업에 참가한 소감을 서술하시오. 여덟 번째, 춤, 기획부터 발표회까지 그 절차를 기술하고 조별로 협력 학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서술하시오. 무슨 대학교 철학 수업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고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학교 체육 수업이다. 다른 수업은 어떨까? 체육 수업은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의 토론과 소논문 쓰기를 한다.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주범인 일본은 왜 갑자기 현행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 가면서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도입한 걸까?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서양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었다. 이 흐름에 뒤처진 국가들은 서양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854년 3월 미국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다. 약 18년 뒤인 1872년 11월 일본은 다음 내용이 담긴 학제를 공표했다. 전국에 5만 개 넘는 학교를 세워 전 국민이 서양식 교육을 받게 한다.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서양의 진정한 힘을 깨닫고 취한 조치였다. 국민 평균 독서량 166이라는 성적표. 학제 공표가 있고 나서 약 14년 뒤인 1886년 3월 일본은 제국 대학령을 반포했다. 한 달 뒤에는 소학교령도 반포했다. 이로써 일본은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당시 일본에서 누가 서양식 교육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또 완성시켰는지 알고 있는가? 이토 히로부미다. 이쯤에서 또 묻고 싶다. 혹시 당신은 누가 21세기 일본 교육혁명을 시작하고 또 완성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베 신조다.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다. 참고로 요시다 쇼인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모토, 가스라 다로 등을 길러냈다. 아베 신조가 정치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서 대동아 공영권을 다시 실현하자는 주장을 펼친 A급 전범이다. 아베 신조는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헌법을 개정,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혹시 당신은 대동아 공영권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가? 한반도 재식민지화다. 아베의 대표적 망언은 다음과 같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지 않는다. 침략의 정의는 국가 간 관계에 따라 다르다. 도쿄 전범 재판은 일본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연합군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한 것이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령들에게 존승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아베 신조가 제2의 이토 히로부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으로부터 약 165년 전 일본은 서양의 흑선을 만나고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1차 산업혁명이 만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이내 군사 대국으로 변신,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강제 지배를 시작했다. 이쿠코 츠보야 유에루 일본 국제 바칼로레아 대사는 일본 문부과학성 교육재건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고 국제 바칼로레아를 일본 공교육에 도입하는 전반적 계획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좋은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를 19세기에 개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라고 봅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도쿄만에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흑선은 일본에서 외부 충격을 기회로 삼아 내부 혁신을 성공시킨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흑선이 오지 않았다면 일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 개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현 일본 교육의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흑선입니다. 이쿠코 츠보야 뉴에루 일본 국제 바칼로레아 대사는 21세기 일본 교육혁명을 가리켜서 일본이 다시 한번 서양의 흑선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그녀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다. 앞으로 인류는 두 계급으로 나뉜다고 한다.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계급. 일본은 전자에 속하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해서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아베 신조가 이토 히로부미를 본받아 2013년에 교육혁명을 일으킨 이유다. 일본의 국민 평균 독서량은 1년 기준 약 60권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서 국가가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여서 국민 독서의 질을 싱귤레리티 대 하버드 의대 에드 아스트라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독서량이 세계 166이다. 2015년 기준 16위가 아니다. 166이다. 게다가 우리의 독서 문화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정도다. 아니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 그 게임은 인류가 여태껏 만든 게임들 중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직관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외계에서 온 인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성과 감성을 가진 존재라면 모를까. 그 게임에서 인류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가 아닌 한 존재가 인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였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놀랍게도 10년 넘게 세계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 게임의 천재에게 대국을 신청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 그 게임의 최고수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 대국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순간을 경험하곤 한다. 지식을 넘어선 지혜, 즉 직관과 창의성이 폭발하는 순간이다. 게임의 승리는 바로 그때 결정된다. 이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기계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과학자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빨라야 50년 뒤일 것이다. 물론 10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게임의 승자가 되려면 고도의 직관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 연산 기능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는 인간의 참패였다. 인공지능은 모두의 예상을 꺾고 승리했다.
언론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아폴로의 달 착륙 같은 사건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가 이내 대국을 직접 참관한 관계자들의 다음 소감을 인용하며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 같았다. 두려웠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7년 5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의 신이라 불리던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되었다. 이미 20년 전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겼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를 떠올린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인간을 이겼잖아요. 하지만 딥블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이미 20년 전에 인간을 이겼다. 그것도 바둑처럼 인간 고유의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체스에서 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알파고에 이르러서야 인공지능의 존재를 깨달은 걸까? 그리고 왜 느닷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류에 휘말린 걸까? 그것도 우리의 직업과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다. 이게 바로 서양의 방식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양은 1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킨 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던 동양에 흑선을 보내 무력 쇼를 벌였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동양은 혼비백산하다가 서양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됐다.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다. 국가의 부를 서양의 새로운 기술, 제품과 맞바꿔야 했던 것이다. 비슷한 일이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일어났다. 서양은 전기, 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과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뒤 동양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쇼를 통해 알렸다. 그리고 동양으로 하여금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서양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사게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서양에서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 역사가 시작된 게 헌종 8년인 1842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때 고작 27살이던 영국의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에 대한 분석이라는 책에서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했다. 참고로 덧붙이면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C, CPP, C#, 자바, PHP 등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개념을 만든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찰스 베비지는 기계식 컴퓨터의 원조인 해석기관의 고안자다. 잠시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역사를 알면 알파고 쇼 뒤에 숨은 서양의 의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인간형 로봇이라든가 만능 기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까지 올라간다. 이후 호메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라메트리, E.T.A. 호프만, 찰스 베비지 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뭐랄까? 고전적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나 할까? 현대적 개념의 인공지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로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에 대한 분석에서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이내 기계는 인간의 명령만을 수행할 뿐이라며 한계를 긋고 이로 인해 후일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으로부터 반박을 받는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녀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부정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가 인공지능은커녕 기계식 컴퓨터도 발명되기 전에
오늘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이는 if문을 근거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현대적 의미의 인공지능을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에 대한 분석을 펴낸 이후 약 100년 동안은 철학, 수학 분야에서 컴퓨터, 인공지능의 역사가 이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넘어가기로 한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세기 중반으로 들어가 보자. 1997년 5월 11일 모든 것의 시작. 1943년 워런 맥컬러와 월터 피츠는 인공신경망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물론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논문은 이론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이 두 사람이 구상한 인공신경망을 탑재하고 나타난다. 알파고다. 1950년에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이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 판별 테스트인 튜링 테스트를 언급했다. 참고로 2014년 6월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1956년 봄에는 앨런 뉴얼과 하버트 사이먼이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논리 이론가를 개발했다. 논리 이론가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버트런트 러셀과 화이트헤드가 공저한 수학 원리의 정리들을 순식간에 증명했다. 놀랍게도 그중 한 정리는 두 인간 천재보다 더 아름다운 증명을 했다고 한다. 이해 여름에는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학회가 최초로 열렸다. 이때 인공지능이 과학의 한 분야로 확립되었다. 1957년에는 프랭크 로젠블라트가 인공신경망을 탑재한 인공지능 컴퓨터 퍼제트론을 개발했다. 비록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단순한 신경 회로망이었지만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신경망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59년에는 마빈 민스키가 MIT의 최초의 인공지능 연구소를 세웠다. 이후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에든버러 대학교 등의 인공지능 연구소가 세워졌다. 1963년에는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이때 음성인식 프로젝트도 같이 시작했는데 후일 여기서 아이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시리의 개념과 기술이 개발됐다. 1966년에는 요제프 바이첸바움이 인간과 대화는 물론이고 심리 상담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 일라이즈를 개발했다. 일라이자와 대화한 MIT 임직원들은 일라이자를 정신과 의사로 착각하고 자신의 온갖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고 한다. 몇 년 뒤 바이첸바움은 컴퓨터 권력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책을 출판한다.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었다. 그리고 1997년 5월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경기에서 인간 최애 고수를 꺾고 승리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서양은 에이다 러블레이스 이후 무려 155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해 구상하고 연구한 끝에 비록 지능의 한 영역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인간을 뛰어넘은 인공지능 딥블루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양은 심히 오랫동안 인공지능 문명을 상상하고 준비하고 또 실제로 만들어 왔다. 여러 자료를 놓고 추정하면 딥블루는 다음 5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첫 번째는 빌 게이츠다. 1990년대에 컴퓨터 산업계의 황제라 불렸던 빌 게이츠는 딥블루의 승리를 목격한 뒤 인공지능 전도사로 변신한 것 같다. 그는 이때부터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대학생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강의를 듣고 많은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향했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현재 인공지능 산업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다. 두 사람은 딥블루가 가리 카스파로프와 체스를 둘 때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딥블루의 승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상상해보라. 아마도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들은 그저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군가들은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두 사람은 이듬해인 1998년 딥블루처럼 어느 한 영역에서만 인간을 앞서는 불완전한 인공지능이 아닌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구글을 창업했다. 네 번째는 스티브 잡스다. 그는 공교롭게도 딥블루의 승리가 있고 몇 달 뒤 애플에 복귀했다. 그리고 천재적인 경영 감각을 발휘해서 애플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았다. 이후 그는 애플의 모든 힘을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 이를 놓고 보면 그는 분명히 딥블루의 승리에 자극을 받아 인공지능 영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마크 저커버그다. 딥블루와 가리 카스파로프가 체스판을 두고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컴퓨터에 빠져 살던 중학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인공지능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었다. 만일 저커버그가 딥블루의 승리에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랬듯이 저커버그 또한 딥블루를 만나고 인공지능 세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가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창업한 구글,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페이스북의 공통점은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들과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네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공지능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추정했듯이 이 모든 게 1997년 5월 11일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서양은 인공지능을 미래 인류 문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미 발명되어 있던 전기기관을 개량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말이다. 딥블루, 왓슨, 그리고 슈퍼비전. 서양의 이러한 노력은 2011년과 2012년에 큰 빛을 발했다. 먼저 2011년을 보자. 이해의 인공지능 왓슨이 역사, 철학, 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묻는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 제퍼디에 출전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제퍼디에 출전했거나 우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단언했다. 제퍼디의 문제들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기존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직 참가자의 감으로 풀어야 한다. 참가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기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은 불가능한 경지다. 하지만 결과는 두 인간 퀴즈 챔피언의 패배였다. 인공지능 왓슨은 제퍼디에서 무려 74회나 우승,
지식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켄 제닝스와 제퍼디 사상 최고 누적 상금 기록을 가진 브래드 러터를 가볍게 물리치고 승리했다. 이로써 인공지능은 지적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을 앞서게 되었다. 2012년에는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1997년의 딥블루와 2011년의 왓슨은 인간이 입력해준 방대한 자료를 학습해서 인간을 이겼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비록 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계획과 지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열린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에 참가해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인공지능 슈퍼비전은 달랐다. 슈퍼비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딥러닝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생각해보자.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났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은 2012년에 출현한 딥러닝 기술의 의미를 깨닫고 경악을 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특히 교육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바꾸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을까? 2016년에 나타난 알파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인공지능에 눈을 뜨게 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소름 끼치도록 가르쳐준 알파고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알파고는 21세기에 서양이 동양에 보낸 흑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문명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슈퍼비전이 딥러닝 기술을 선보이면서 인공지능이 이미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했다. 즉 서양은 이미 2012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완성했다. 그리고 4년 뒤 알파고를 한국으로 보냈다. 1차 산업혁명 때 일본으로 흑선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다. 알파고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흑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했다. 우리는 서양의 알파고 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서양이 만든 인공지능 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됐다. 그리고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서양의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구매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서양의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구입하느라 국가의 부를 탕진해야 할 수도 있다. 이쯤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자. 중국도 일본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과 일본은 2012년에 등장한 딥러닝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여 중국은 국력을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했고 일본은 150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즉 중국과 일본은 이미 2012년에 딥러닝이라는 흑선을 만났다. 잠깐 중국과 일본 이야기를 하고 가자. 중국은 본래 인공지능 풀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다. 미국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다. 참고로 지난 20년간 중국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수는 37만 건이고 중국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은 1011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20년간 발표한 인공지능 논문 수는 52,000건이고
보유한 인공지능 기업은 26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인공지능 논문과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논문은 딥블루의 승리가 있었던 1997년부터이고 기업은 딥러닝을 탑재한 슈퍼비전의 우승이 있었던 2012년부터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 서양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은 1997년 딥블루 때처럼 돈을 지불하고 지식과 기술을 사와야 하는 기업은 2012년 슈퍼비전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2016년 알파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이 중국에서는 이미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김진영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국가의 온 힘을 인공지능에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2030이 되면 온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김진영 전 원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우리 정부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압니다. 블록체인은 정말 작은 기술입니다. 공무원들이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에서 중국에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인공지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중국처럼 기술 위주로 인공지능에 접근했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27명이나 배출한 나라답게 이미 1982년에 제5세대 컴퓨터 프로젝트라 불리는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 주도로 실행했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렇게 일본은 인공지능에서 서양을 압도하고자 했다. 그리고 1853년 서양이 일본에 그랬듯이 일본은 21세기에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라는 흑선을 서양에 보내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어땠을까? 처참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 이후로도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첨단을 달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일본은 서양을 이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서양이 종속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서양은 문명적 의미의 인공지능 개념, 지식, 기술, 철학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사실을 2012년에 딥러닝을 만나고 처절하게 깨달은 것 같다. 아니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이 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서양의 근원적 힘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육이다. 주입식 위주의 동양식 교육과 전혀 다른, 그래서 일본은 2012년에 150년의 역사를 가진 기존 교육을 폐기하고 서양의 바칼로레아를 받아들이는 인공지능 교육혁명을 단행했다. 다시 알파고 이야기로 돌아가자. 도대체 서양은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던 걸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답을 얻었을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팔고 싶어서다. 한국이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기 시작하면 철도, 전기, 자동차, 선박,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때 그랬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도 국가의 부를 인공지능에 쏟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들은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내용을 쓰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 아니,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설령 욕을 먹더라도 작가가 사실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독자들과 하여금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독자들이 아니 우리나라가 잠에서 깰 수 있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나라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거인이 될 것이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런 심정으로 앞에 내용을 썼다. 나의 이 마음이 부디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